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6월달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름들이 원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는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경제 뉴스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책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작성하신 번호 뒷자리 세 자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이 이 두 개가 되셨다면 당연히 당첨이 되신 거겠죠. 자, 당첨되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당연히 3분기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기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내일 중으로 전부 다 발송될 예정이라는 거 문자로 교보문고에서 갈 거예요. 그 문자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리스는 절대 다른 이유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기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주일 만에 55% 뛰었다. 전 세계 탈모인 홀린 미국 제약주. 미국 제약사 콘서트 파마슈티컬스가 탈모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주로 묶인 HK이노엔도 덩달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통령 선거 그 전후로 탈모 관련주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탈모 관련주라기보다는 조금은 정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었고, 이번에 움직이는 기업들이야말로 진짜 탈모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콘서트 파마슈티컬스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탈모 치료제 CTP-543의 임상실험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으며 이 기간 주가는 무려 55%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탈모는 여성분도 많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탈모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작용 때문이죠. 그 부작용이 다른 데면 괜찮겠지만 그런데 영 좋지 않은 곳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남성들이 기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의 부작용은 일단 발생 확률도 5% 미만이었고, 그리고 두통, 여드름 등 가벼운 증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면 이번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은 쇼킹한, 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데요. 그 일이 뭔가 봤더니 한편 이 회사 콘서트 파마슈티컬스는 6월 1일 6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는데 회사가 보통주 100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쭉 오르면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발행하거나 혹은 자사주 매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행태가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국에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느 회사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의 국룰인가 봅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주에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호흡기단 바이오주 상승세는 언제까지? 올 들어 침체를 거듭한 바이오주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막바지로 오며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식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성 간염, 원숭이 투창 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6월 들어 대형 학회들이 대면으로 재개가 되며 기술 수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회들이 어차피 매년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고 한데요. 참고로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는 조금 조심하라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외부 자금에 의지해 사업을 하는 바이오업종들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특성상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 아니죠. 그냥 한 번 터지면 로또가 터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대출 같은 그러한 자금을 끌어다 쓴 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실 안 나올 거면은 테슬라 떠나라. 머스크도 뛰어든 출근 전쟁. 재밌는 기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무실 복귀 전쟁이 뛰어들었다고 한 소식입니다.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라며 사무실로 나오지 않으려면 테슬라를 나가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회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직원들이 엄청난 새로운 제품을 전달한 게 언제냐, 꽤 오래됐다며 특히 고참 직원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살다시피 하는 이유라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테슬라는 오래전에 파산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자택근무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머스크가 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한 곳이 이런 말을 했다면은 야 저런 꼰대 회사가 어딨냐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 사무실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꽤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머스크 이번 발언은 주요 IT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문제를 놓고 경영진과 직원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무실 복귀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바로 코로나19 이후 대퇴사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연근무가 직원들이 원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직원들은 유연근무는 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는 그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총대를 메고 칼을 뽑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갤럭시 Z4 기대감 커지는데 삼성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웃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은 폴더블 시장을 선점하며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3 후속장의 매출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폴더블폰 시장은 약 1600만 대 규모로 전망을 하는데 지난해 기준 전세계에서 판매된 폴더블폰의 대부분은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3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가 1000만 대 이상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는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4인데 이 안에는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폴더블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퀄컴 매출도 같이 늘어난 구조라고 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퀄컴 AP를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 봤더니 이렇게 폴더블폰이 잘 팔릴 때 만약에 여기에 퀄컴 대신에 자체 AP인 엑시노스를 박는다면은 시장 점유율을 한 번에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거는 바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엑시노스 탑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정말 잘 팔리는데 하지만 시너지 효과는 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최고의 시장을 계속 놓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베이지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성장 둔화.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는 베이지부를 통해서 일부 지역의 경제 성장세가 느려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4월 중순부터 5월 22일까지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이라고 한데요. 오는 14에서 15일 열리는 6월 FOMC 정례회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또한 베이지북은 인플레이션이 주택은 물론 소매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음을 명시했으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기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페드의 금리 인상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일부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 이러한 뜻을 확인한 바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뭔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옐런 인플레 오판 시인 큰 충격 닥칠지 잘 몰랐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 위협을 가소평가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몰랐었어요.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작년 5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옐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판단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고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이어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아 이거 추가적인 하락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기리스는 개인적으로 당장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조금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한 후 한 번 더 충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바뀐다면 그때그때 바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심리 사상 최저 현금 직접 지원 힘실리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간 이어졌던 중국의 소비 심리가 역대 최저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말 그대로 봉쇄를 했는데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현금을 살포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얼마나 나왔나 봤더니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113.2 대비 급락한 86.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1991년 관련 데이터를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3월에서 4월의 낙폭 26.5 역시 역대 가장 급격한 하락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대 국가발전학교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즉시 소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소비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가 있겠죠. 현금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상하이 재경대 신임 총장은 보조금의 규모가 지역이나 산업에 따라 다르다면 불공정 문제가 소비 문제보다 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류 총장은 소비 바우처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기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현금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비 바우처를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자, 참고로 현금을 나눠주는 그러한 단점은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러한 불공정 문제 플러스 현금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소비를 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쓰고 그냥 바로 저축을 하거나 혹은 술, 담배, 사행성 이런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비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렘린, 푸틴과 젤렌스키가 직접 만남 배제하지 않아.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런 직접 대화는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푸틴과 자신이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하지만 푸틴은 그냥 싸그리 무시를 했었죠. 하지만 최근 우크라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사이에 휴전, 종전, 그리고 이를 위한, 많이 아쉽고 우크라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크라의 영토 양보안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크렘린이 양국 정상 직접 대자에 관해서 가장 전향적인 언급을 내놨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휴전 및 종전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은 바로 영토 문제인데, 최근 우크라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사이에서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러시아도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던가, 만약 그렇다면 푸틴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6월인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국채이자 190만 달러 미지불, 디폴트 초읽기.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니온 기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신용부도 스와프 시장을 감독하는 신용파생 상품결정위원회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4월 초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는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의 디폴트 공식 인정은 최초 사례라면서 다른 채권에 대한 연쇄 디폴트가 발생하려면 최소 7,500만 달러의 미지불이 요구돼 교차 디폴트로는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봐야 위기를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위기를 넘기더라도 러시아가 올해 지급해야 할 국채 원금 및 이자가 약 3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러시아는 이달 23일과 24일에도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3억 9천만 달러, 약 5천억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데요. 다만 니케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분명 있긴 한데, 하지만 해외에 있는 달러는 전부 다 묶여버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렇다면 나는 루블화 러시아 돈으로 지불을 할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IPO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밀리의 서재 IPO 한파 넘어설 한방은 KT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계열사 밀리의 서재가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밀리의 서재는 국내 최초 전자책 월정액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에 안착한 스타트업으로 지난해는 KT 계열에 편입이 되면서 KT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 50억 미만의 영업 손실을 거두면서 전년에 이어 적자를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으나 매출은 급격히 불어나는 등 성장성 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상장하는가 봤더니 밀리의 서재는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에 이익 미실현 특례 테슬라 요건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45일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올해 하반기에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과연 밀리서재 일단은 적자라고 하니까 조금은 불안하긴 한데, 하지만 그 와중에 적정한 공모가를 가진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뉴스겠죠. 2년 뒤 파리올림픽 관객들 에어택시 타고 다닌다. 올 3월 말 프랑스 파리 인근 퐁투아즈 비행장에서는 독일 PAV 개인 항공기업체 볼로콥터가 2인승 에어택시에 실제 사람을 태우고 50에서 70m 상공을 나는 시험 비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는 2024년에 파리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그때 에어택시로 불리는 UAM 운항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PAV 업체인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에어택시의 상업적 운영을 허가하는 항공운송업자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에어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모두 3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비가 첫 관문을 먼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에도 조비라는 업체가 있죠. 뭔가 영위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미국에서 조비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조비가 관련주로 오르는 그러한 기막힌 현상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기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야, 이거 기릿은 농담도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때 나우나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열렸는데 나우나 관련주라고 하면서 테스 그리고 테스나 이러한 기업이 실제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발맞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리자동차가 24년 볼로콥터 협업해 UAM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일본은 오는 25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에어택시가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AM 관련주가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진짜 실적주로 꼽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겠네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일 관광교류 재개, 일본인들 대사관 오픈런. 왜? 꽉 막혔던 한일 관광교류가 2년 3개월 만에 재개가 되며 관광 수요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지난 1일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한 바 있다고 한데요. 일본 역시 다음 달 10일부터 패키지 관광 입국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국 국민들의 반응도 현재 뜨겁다고 합니다. 2년간 참았던 여행 욕구가 분출되며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데요. 비자 발급 첫날인 1일 오전 9시에는 대기자 400명을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마케팅 업체 AMF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개 키워드 중에서 7개는 한국과 관련된 것이 꼽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일본 여행 열기가 후끈하다고 한데요. 약 122만 명이 가입한 일본 여행 카페 내일동에서는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환전 인증샷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오는 일본인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조금 갇혀 있었던 그러한 여행 수요가 가까운 나라인 일본부터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엔화가 매우 싸기 때문에 한국 물가보다 일본이 더 싼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을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미리 이렇게 쌀 때 조금씩 환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좋아질 일만 남았다. DB금투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 4천원 유지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64억 원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46%,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들의 블루스 별똥별 링크가 국내외에 동시 방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살인자의 쇼핑 목록 그리고 2부의 국내 편성 괴이 유미의 세포들 2가 티빙 오리지널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B금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연간 33편 이상의 편성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에서 21년 평균 수준인 25편 대비 확실한 탑라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환원, 하반기에는 작은 아시드, 슈룹, 그리고 연말에는 아일랜드와 방과후 전쟁활동 등 이러한 작품들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매출액은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53% 성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쭉쭉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35배, 내년은 30배로 과거 평균퍼 61, 72, 85, 88, 69 이거랑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연평균 한 20% 성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 35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해서 저가 매력이 조금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의 힘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충분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고 모아갈 만한 그러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은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데 성장은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